방송이 시작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뜨는데 광고 시간이 또 14초가 걸리겠죠. 잠시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의 기본 CU 편의점 택배. CU 신규 회원 편의점 가입 시 택배 500원 광고. 할인, 예약 시 200원 추가 할인. 땡. 네, 화면이 떴네요. 화면이 잘 뜨는지 보겠습니다. 어제는 화면이 좀 희미하게 나오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데 더 멀리 하면 모니터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뒷배경이 좀 어두워지면 화면이 잘 보일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날씨가 좀 흐리기 때문에 다시 맑아졌네요. 흐려야 화면이 잘 나오는데. 네, 행강님이 들어오시네요. 지금 7명이 들어있네. 다이젤님도 들어오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한번 던져주고, 오늘 첫 번째 이 주제는 김안노가 된 윤석열. 예. 김한노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근데 하여튼 중종 때의 권신이다. 조광적 이후에 남곤이라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정권 잡았다가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김한노가 정권을 잡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겠죠? 제가 한 번 더 소리를 확인해보고 소리는 잘 들리겠죠? 네. 잘 들린다고 치고, 이 김한노라는 사람이 사헌부와 사관원을 휘어잡은 절대 권신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직책을 겸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먹어. 겸직을 많이 한 거죠.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임금이 한 사람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버려라. 이렇게 중종이 그런 짓을 잘했어요. 중종은 특정한 인물에게 권력을 줘놨다가 연산군 이후 이제 이 위치가 튼튼하지 않았죠. 불안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산군파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는 쿠데타로 등극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광조에게 이 권력을 줬다가 그 이유는 뭐냐면 조광조가 인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인기를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조광조 인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너 나가 잘라버리고 남곤을 임명했다 잘라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 잘라버리고 김한노를 요즘으로 치면 실권자로 세웠다가 또 6년 후에 잘라버렸는데 중종이 얍삽한 임금이에요. 그렇다 치고 중종은 또 이 권력 지위가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죠. 김만노는 임사홍과 노기를 합쳐서 한 몸이 된 사람이다. 그가 하루 정도 밖에 있으면 조정이 편안하고 그가 한 해를 밖에 있으면 조정이 한 해가 1년 동안 편안할 것이다. 조정에 있으면 해로운 사람이에요. 사화를 일으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였죠. 잔인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잔인한 사람이 많아요. 그 누구더라? 사미인곡선 송광이 아니죠. 정철. 그 사람도 송광 맞나? 송광정철인가? 오래돼서 다 까먹었네. 그 양반도 잔인한 사람이라서 그 반란에 연루된 사람을 700명을 죽였다든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조선은 바닥이 좁아서 다 아는 사이인데 너무 잔인하게 칼을 휘두르면 안 되죠. 근데 조선 역사에 그런 칼을 쥐어주면 꼭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실권을 장악했는데 적당하게 잘한 사람이 없어요. 뭐 윤형원이라든가 한명회라든가 한명은 살 만큼 살고 죽었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복주했고 정조 때 홍구경이라든가
실권을 잡고, 송시열도 그렇죠. 실권을 잡고 오버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멈추지를 못해요. 송시열 같은 사람은 동방의 대학자다 하고 막 성인이 납셨네 하고 인기를 얻었는데 결국 사고를 쳤죠.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라면 이 절제를 할 수 있는데 세력을 업으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자기 혼자라면 적당히 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국영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 정조를 보필하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그 쇄도 정치를 했냐? 뻔한 거예요. 주변에서 알랑거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괜찮았는데 그 알랑거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을 넘기 시작하면 저 인간을 처벌하면 저 사돈의 팔촌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오기 때문에 다 죽일 수는 없고 걔를 보호하다 보면 자기도 같이 연루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도 이 한동훈을 보호하려다가 저렇게 돼버렸는데 이미 엮여버렸어. 쉬운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 오른팔이지만 딱 잘라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팔을 자르면 이팔까지 같이 날아가. 그래서 여기 병에 감염되었다면 딱 잘라내야 사는데 요 아끼다가 손팔을 다 자르고 요 아끼다가 온몸을 다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대처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왕망의 신도 왕망도 처음에는 좀 뭔가 개혁을 하는가, 나라 이름이 신이야, 혁신을 하는가 보다 했더니 개판치고 못해요. 의사결정 못해. 그래서 왕망은 특히 굉장히 많은 황금을 끌어안고 그냥 죽었는데 역사적으로 이 황금을 끌어안고 독재자가 부패해서 죽은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왕이 황금을 끌어모으는 것은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저승에 갖고 갈 거야, 뭐 할 거야. 황금이라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왜 황금을 갖고 있냐면 황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반란군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왕망이야. 근데 반란군이 나타났어. 근데 군대 40만 명을 동원해서 반란군을 토벌해야 돼. 근데 병사들에게 황금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왜 안 나눠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병사들에게 황금을 나눠주면 병사들 열심히 싸울 거 아니야. 아니죠. 황금을 나눠주면 황금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예기기와 항고조 유방의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권력을 나눠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사기를 묵돋을 겸 황금을 나눠주면 병사들이 황금을 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끝까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그 정확하게 황금을 잘 쓴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황금을 잘 사용해서 출세를 했는데 그렇게 이 황금을 잘 분배해서 잘 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황금 갖고 있어야 돼. 황금이 없으면 부하들이 등을 돌려요. 우리 주군이 황금이 없나 보다 다른 사람 쪽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유비를 따라다니다 유비 알고 보니 빈털털이잖아. 황금이 하나도 없네. 조조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유비 따라다니겠어. 돈도 없는데. 거진데. 그래서 독재자들은 황금을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 죽어요. 끝까지 그 금을 써먹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근데 뭐 명성이든 뭐 평판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고 계속 바보짓을 하다가 쓰러지는 게 이 동서고금의 권력자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김한로도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사약을 먹고 죽었는데 어제까지 기세등등하다가 오늘 죽은 거예요. 사흘 만에 죽었어. 근데 문제는 이제 김한로가 이 언론과 감찰을 동시에 장악했다는 거예요. 사헌부와 사관원을 동시에 장악했다. 보통 이러다가 기고만장해서 지금 하는 게 윤석열하고 똑같다. 윤석열도 김한로가 된 거예요. 근데 김한로도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한번 검색해보라고.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김한로의 유족 남은 가족들을 뭐 김안국이라는 사람이 김한로의 라이벌이었는데 막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김한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점점 윤석열이 되는 거야. 미끄러져 가는 거죠. 거기서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최강욱이라는 분이 그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대표인데 윤석열을 한 방 먹였군요.
추미애가 다시 지휘하면 된다. 그리고 홍준표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때 꼽사리 끼면 안 되는 홍준표가 쓸데없이 꼽사리를 끼어서, 홍준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검사할 때 검찰총장의 지시도 거부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이걸 이제 홍준표는 거꾸로 해석해서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홍준표는 검사였고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거예요. 슬롯머신 사건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니까 홍준표가 거부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윤석열의 부당한 지시를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말을 거꾸로 한 거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그 당시 홍준표 위치에 있고, 윤석열이 지금 그 당시 검찰총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한동훈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그냥 자기도 연루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연루가 되지 않으면 팔을 잘라내야지. 그래서 결국 윤석열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원 교사가 못 되면 반면 교사가 된다고, 윤석열은 반면 교사가 되기로 했다. 네, 이 정도로.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죠. 윤석열을 이 모델 좀 이야기한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별 할 얘기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부동산 문제인데,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이념에 경도되면 꼭 그 외통수로 갑니다. 이 양쪽 갈래 길이 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냐 하나를 선택해서 한쪽만 가고 다른 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을 주장한 사람은 공급만 주장하고, 수요를 주장한 사람은 수요 억제만 주장하고, 딱 하나의 카드만 지으려고 그래요. 미친 거지. 양쪽 카드를 다 쥐어야지. 왜 외통수로 가냐고. 멍청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동차라고 말하면 바퀴를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꺾는 방법도 있지만 차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봐. 아니야,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를 포르쉐로 바꿔봐. 이렇게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원론적 관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구조론에서는 이원론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보든 보수든 공격이든 수비든 공급이든 수요든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교통정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공급 후 수요 억제냐, 선수요 억제 후 공급이냐, 이게 문제라고. 구조론으로 보면 선공급 후 수요 억제입니다. 공급을 일단 늘려놓고 그 다음에 수요를 밟아야 돼요. 왜 그러냐? 수요를 먼저 밟으면 이 풍선 효과로 저쪽에 가 있다가 반격을 하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급을 하면 안 된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멍청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살다 보면 결국 죽어요. 결국 죽으니까 죽자. 왜 살지? 어차피 죽을 건데.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집이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고, 경제라는 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하나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빈틈을 메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제의 본질이 화폐입니다, 화폐. 근데 화폐를 공급을 늘리는 게 이 경제예요. 그렇다고 그냥 돈을 찍으면 돈이 휴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통화정발이 일어나고, 그냥 마구잡이로 돈을 찍으면 짐바브웨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구잡이로 발행되지 않는 화폐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 황금이에요, 황금. 황금은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발행이 안 되죠. 근데 조선시대 구리동전은 무제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백전 발행했다가 망했죠. 흥선대원군. 그래서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주식하고 그 외에도 뭐 많아요. 뭐 옛날에 어음 같은 것도 있었고, 좀 어음 같은 것은 이제 불량화폐이기 때문에 퇴출, 이 부동산이 왜 존재하냐면, 가격이 왜 오르냐면 화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이 일종의 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없앤다는 개념은 그냥 화폐를 없앤다는 거죠. 그건 죽자는 거죠. 그냥 자살하자는 거죠. 그냥 칼 가지고 그냥 막 확 죽어버리자. 어차피 사는 건 실패야. 인생 실패. 어차피 살다 보면 죽잖아. 그럼 죽자. 이 얘기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경제의 존재 이유를 원천 부정하는 자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지으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 집값을 잡으려면 집을 짓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인간이 열심히 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제의 본질이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집을 짓지 말자는 경제를 하지 말자 이 얘기고, 근데 죽자는 얘기야. 죽으면 되잖아.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도 집값이 오르고 저렇게 해도 집값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인구가 감소해야 돼. 그래서 인구 감소가 언제부터 일어날 거냐. 인구 감소한다고 바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구 감소에도 한참 텀이 있어요. 제가 볼 때 10년 아니면 20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이 완전 해결된 거는 10년 아니면 20년이고 그 이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후달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잠시 시간을 버는 거죠. 그 어떤 사람 공급을 하면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공급이 해결책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데 맞아요. 인생 해결책 없어. 인생 어차피 죽는 거야. 100살 넘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어차피 죽어요. 공급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공급으로 잠시 한숨을 돌리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죠. 공급을 안 하면 결국 정권을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공급도 해결책이 아니고 수요 억제도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완벽한 해결책은 인구를 한 1,000만 명 죽이면 돼. 그럼 그냥 막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인구를 한 1,000만 명 죽여버릴까? 그러면 안 되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급을 늘려야 하냐면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뉴욕이나 뭐 도쿄나 런던처럼 된다는 건데 홍콩도 집값이 비싸죠. 근데 홍콩이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홍콩 사람은 납득을 해요. 아, 홍콩이니까 그렇지. 홍콩적인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 아, 도쿄니까 그렇지. 도쿄는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지. 뉴욕은 맨하탄은 집값이 비싸요. 엄청 비싸. 납득을 하잖아. 런던도 비싸. 근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 아니고 그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불로소득 때문에 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문제라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그래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그 집을 지으면 인구가 늘죠. 인구가 늘면 장사 잘 돼. 장사 잘 되면 집값이 올라가. 이 선순환이라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을 합니다. 아, 강남 집값이 비싼 것은 강남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요 억제도 긴급 대책은 되는데 이게 6개월만 가면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정부에서 집을 안 짓는다고 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 이제 집을 안 짓는구나. 지금 이제 막차구나. 부동산 투기는 앞으로 못 하는구나. 지금 건물이다 뛰어들려고 이런 개판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전을 하다가 역으로 대치를 당한 거예요. 심리전은 위험한 거예요. 물리전으로 해야 돼요. 항상 물리학으로 해결해야지 심리학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투자 심리를 억누르겠다. 이거 상대방이 항상 맞대응을 합니다. 맞대응을 할 수 있는 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수요 억제책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신병자 같은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이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옛날엔 도쿄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었어. 근데 할배들이 거기 살다가 유령 도시가 됐어요. 할배들이 다시 도심으로 와버려요. 특히 고이즈미가 도심에 부동산을 지어서 결국 주변 위성도시는 다 망하고 점점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게 물리학이라고. 왜 그렇게 되냐? 우리나라도 보면 울산 공단 망하고 포항 공단 망하고 창원 공단 망하고 목포 망하고 군산 망하고 다 망해요. 지방 다 망해요. 되는 것은 수도권하고 대전밖에 없어. 그건 왜냐면 굴뚝산업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굴뚝산업이 망하고 IT 산업이 뜨면서 수도권 아니고는 이 경쟁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군부대를 다 지방으로 이전하고 모든 직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돼. 예를 들면 평택에 들어선다는 삼성 공장을 저 무안에다 지어버린 거예요. 나주로 옮겨가라 강제로 그렇게 하면 돼. 박정희처럼 하면 돼. 박정희는 독재자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민주사회에서 국민이 결정하면 가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하면 정권을 뺏겨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화를 통해서 집값을 잡은 거예요. 근데 노무현이 집값 잡았다고 진실을 말한 농객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데올로기를 전파해서 권력으로 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다 거짓말을 해요. 진실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은 지방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시하고 대전 쪽에 집을 많이 지어서 지방으로 사람들이 옮겨간 거예요. 혁신도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지금도 지방화를 해야 되는데 지방화 하다가 선거 졌잖아요. 이명박이 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리하게 이
대통령이 독재 정책을 쓰면 집값을 잡을 수는 있는데 선거에 져서 이명박근혜 10년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은 공급도 늘리고 수요도 억제하고 해서 줄다리기를 잘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짧으면 10년이고 길면 20년인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또 완전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도 도심 집중은 또 일어날 거예요. GTX 뚫리고 KTX 뚫리고 이렇게 이 도시에 계속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은 이 집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제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집값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정답은 통제 가능성이다. 정부가 그린벨트든 이 국유지든 왕창 갖고 있다가 공급을 통해서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갈 것이다. 다행히 인구가 줄어서 망정이지 인구가 계속 늘면 이제 끔찍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인구 줄었다고 이거 만세 부를 수도 없고 정치는 역시 어려운 것이다. 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돼, 저것만 하면 돼 하고 만병통치약을 찾는 사람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만병통치약이 없어. 최선의 긴밀한 대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수요를 억제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공급을 늘리고 이렇게 정부가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사이비 종교처럼 이것만 하면 돼. 그건 휴거 주장하는 것처럼 개소리다. 그리고 제일 핵심은 국민의 욕망입니다. 국민들이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집으로 해결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을 부정하면 안 돼.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죽자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스님 어떤 뭐 내려놓거라, 비우거라, 나처럼 산속에서 목탁이나 두들기자 얼마나 좋아. 맑은 계곡 물소리 그러면 시주는 누가 하냐고. 사찰이 돌아가는 것도 신도들이 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그렇게 목탁이나 치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죠. 고려 시대는 전국적으로 목탁 치다가 나라 뺏겼는데 전 국민이 목탁 치고 있으면 이게 될 일이냐고.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이 말은 좋지만 그건 자기 취미생활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강요하면 안 됩니다. 지 혼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식시장도 좀 띄우고 공매도를 좀 막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은 지방으로 옮기고 김포공항도 시하우로 옮겨버리고 김포공항을 전부 아파트 지어버리고 성남공항도 옮겨버리고 다 옮겨버려야 돼. 그렇게 해도 또 집값은 오릅니다. 그러나 그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른다는 거죠.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납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갱이 몰이든 부동산 몰이든 이게 한 방향으로 외통수로 몰아가는 것은 권력 의지에 따라서 인간을 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의도라는 거죠. 네, 만병통치약식 주장 발언은 지분권을 행사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맞죠?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서 더 세게 하라니까. 더 확실하게 조져야지. 더 세게 조져. 그럼 더 망해. 그럼 내가 뭐라서 내가 초장부터 얘기했잖아. 더 세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대화 안 돼. 어떻게 보면 맹자의 50보 100보도 그런 말인데 어떤 임금이 맹자하라는 대로 했어. 근데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한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아무 성과가 없냐. 백성들이 왜 늘지 않냐 하니까 맹자가 50보 100보지고 조금 해서 되냐. 더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맹자 말도 맞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색내기식으로 조금 해놓고 생색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프로야구에 말하면 이대호 잡아와서는 됐지. 김태균 잡아와서는 됐지.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렇죠. 지방화도 전 국민이 합의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뭐냐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는 건데 독재 국가도 아니고 전 국민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지방화를 한다는 것은 이거 무리수예요, 무리수. 정권 뺏겨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이후로 정권을 뺏긴 거예요. 행강님이 엄청나게 많은 글을 올려주는데 제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것은 개소리고, 결국 국민의 탐욕을 정치권이 억지로 억눌러서 선임으로 전 국민의 선임화, 한국인들이여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욕망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욕망이 이 자본주의란 자동차의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꺼버리면 안 된다고. 자동차 막 가다가 잘 못 가. 그러면 에이 엔진 꺼버리자. 안 가면 되잖아. 이거 미친 짓이라고. 이거 죽자. 죽어버리면 되잖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욕망을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박정희식으로 삼성 너희들 막 중국에 공장 짓지 마. 전부 저 무안에 지어. 현대 중국으로 공장 옮기지 마. 저 나주에 지어. 이런 식으로 LG 너희들 중국에 공장 옮기지. 베트남에 공장 짓고 있지. 아니야. 파주에 지어. 북한 노동자 와서 일하게 해.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좋아. 개성공단지가 안 돼. 파주에다 공단 만들고 북한 노동자 버스 타고 한국에 와서 일하라 그래. 막 해서 막 대우고 얼마나 좋냐고. 근데 잘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억지로 억누른다는 건 불가능해요. 인정을 해야 돼. 욕망이 엔진이라는 걸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다음 이야기는 토성의 육각고리 원인. 사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토성의 육각고리라는 것을 이 토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게 많아. 이게 뭐냐면 원심력의 회전력과 중력에 의한 이 직진성,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모순되는데 원반을 이렇게 돌고 있다면 이 가장자리에서는 원심력이 작용하지만 요 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 월미도에 가서 그 디스코 팡팡을 타보면 알아요. 디스코 팡팡 타보신 분은 육각형이 맞네 하고 다 이해했을 거야. 디스코 팡팡 한번 타보면 일단이 해결되잖아. 그래서 디스코 팡팡 타보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 이런 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물이 가장자리를 따라 도는데 가운데가 오목하게 돼요. 근데 가끔 뭐 찌꺼기들이 굴러 떨어져. 다시 말해서 가운데가 오목하게 도는데 가장자리에서 안으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게 어떤 게냐면 소용돌이에 있어요. 소용돌이. 소용돌이가 돌아가면서 깔때기 형상으로 되는데 가장자리를 타고 돌다가 안으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큰 게 먼저 떨어질까, 작은 게 먼저 떨어질까.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하고 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면 큰 게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작은 게 먼저 떨어져요. 일단 헷갈리네요. 작은 게 먼저 떨어지고 큰 게 나중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실험을 해봐야 알아. 우리 생각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유체에다가 무거운 걸 넣고 회전을 시켰을 때 원심력에서 무거운 것들이 가장자리에 몰리는데 다시 이게 속도가 느려지면서 다시 안쪽으로 모여요. 그래서 원심력에서 가장자리를 쫙 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쭉 들어온다고. 근데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고 가벼운 것은 위로 가고 이런 이게 서열 정리가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서 막 헷갈리면 육각형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태풍에도 있고 이 세탁기도 관찰해 보면 이렇게 세탁조를 돌리기 때문에 회전을 하다가 빨래들이 안으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만의 가장자리에서는 이 원심력을 받지만 북극에서는 원심력을 안 받고 안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밀도 차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이런 일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흔히 관찰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토성과 육각고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게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월미도 팡팡, 디스코 팡팡 이야기 하는 사람 없어. 디스코 팡팡 타보면 될 거 아니야. 가운데로 막 떨어져. 그래서 소용돌이에서 큰 배가 빨리 떨어진가, 작은 배가 빨리 떨어지는가, 이런 것도 실험을 해보라고. 실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깔때기에다 물 넣어가지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패턴을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형이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괜히 육각형이 되는 게 아니고, 육각형이 되면 이쪽 세 개의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가 양쪽을 조절해요. 그래서 이쪽이 좀 커지려고 하면 이쪽이 맞고, 이쪽이 좀 커지려고 하면 이쪽이 맞고, 이렇게 해서 균형이 잡힌다는 거죠. 근데 육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이 되면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뭐 오각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오래 안 가요. 육각형이 좀 오래 가는 구조다. 안정된 구조다. 칠각형은 육각형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홀수가 되면 균형이 깨져. 그래서 짝수로 가야 된다. 왜냐면 나란히 가기 때문에 항상 반대쪽에 영향을 받아요. 벌집 육각형하고 좀 틀려. 벌집은 그냥 효율적인 구조고, 벌집 구조하고 조금 다르게 균형적인, 어떻게 보면 뭐 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다. 예. 다음은 최숙현 사건입니까? 그 경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또 경주 우리 동네인데 하필 제 고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최숙현 사건은 이건 뭐 남녀 간의 그 성추문도 아니고 선후배 간의 라인으로 엮인 문제도 아닌데, 보통 체육계 비리라면 라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감독한테 잘 보여야 미래가 있다. 어떤 코치한테 잘 보여야 출세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라인을 잘 타야 돼. 그래서 라인을 잘 타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막 감독 집에 가서 빨래를 해줘야 되고, 심지어 막 감독이 학부모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감독이나 코치가 뭐 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데 이상한 걸 요구해. 그 빨래도 해주고 막 심부름도 해주고, 김치도 담가주고, 김장을 가서 뭐 김장도 해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얼마 전에 이순재 사건도 있지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안 되죠. 공적인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이 스포츠계에서 이 학부모를 노예화해서 착취하는 일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무슨 합숙훈련, 훈련비 막 이런 거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포츠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 플러스 원이 있어. 어떤 선수가 대학을 가는데 한 명 끼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집 자식하고 실력 있는 선수 두 명을 원 플러스 원으로 끼워서, 예를 들면 얘를 고려대 보내려면 얘도 보내야 돼. 그래서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는 거야. 그 원 플러스 원은 이제 하나는 돈을 내고 하나는 실력을 내는 거지. 이런 봉건적인 황당한 구조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런 일이, 아직도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 중에 원 플러스 원으로 대학 입가고 막 그런 선수 있을 거예요. 요즘 프로 때문에 괜찮지만 얼마 전까지만 대학 가려면 다 원 플러스 원으로 갔어야 돼서. 그래서 돈 있는 학부모는 착취를 당한 거예요. 후진국 관습인데 이게 다 엘리트 체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처럼 고등학교 야구팀이 4,000개 정도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8각형이나 12각형은 왜 없는 걸까요? 이건 제가 써놨지만, 단순화되는 원리에 의해서 단순화될 수 있는 최대한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각이 구조론이라는 것은 이거 아니면 저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확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원이고 이쪽으로 가면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고, 사각형은 또 잠시 성립하다가 깨지고, 오각형은 또 순간적으로 사각형으로 변해요. 육각형이 그나마 좀 안정된 구조로서 조금 오래 버티는 구조고, 황금비례라는 거죠. 세상에는 항상 황금비례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있어요. 육각형이 그나마 균형 잡기 유리한 구조고, 칠각형이 되는 순간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저거지, 중간은 원래 없어. 그래서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느냐? 지구만 우연히 그렇게 황금 비례가 딱 맞은 거예요. 지구에도 있으니까 달에도 있지 않을까? 없어. 화성에 있지 않을까? 없어. 금성에도 있지 않을까? 없어. 수성에도 있지 않을까? 없어. 목성에도 있지 않을까? 없어. 지구에만 있고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각형만 되고 다른 각형은 다 안 돼. 물론 순간적으로 됩니다. 사각형이나 오각형이 순간적으로 잠시 성립하는데 잠시 그러다가 깨져요. 그래서 육각형만 존재하고 12각형은 차라리 원이 되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각형은 두 개의 3이기 때문에 축과 대칭이 두 개 딱 돼서 이렇게 딱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3이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육각형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는데, 칠각형이나 팔각형은 구조가 깨진다는 거죠. 단순화되려는 이 쏠림 현상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최숙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순한 그 라인을 타는 체육계 비리도 아니고 성추문도 아니고 이 의의 없는 사건이에요. 가짜
돌팔이 여사한테 속은 거지. 뭐 목욕탕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도 아닌 이상한 아저씨한테 속은 거야.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어떤 선수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경주라는 시골에서 일어난 시골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뭐 통영 섬노예 사건하고 비슷한데, 고립된 곳에서는 어디 가서 하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호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공포 유행문화는 많아지만 섬에 사람 가둬놓고 이게 섬노예로 만들었잖아. 이현세가 섬노예 만화야.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화 김성근식 야구도 옛날식이지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임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후진국 관습은 벗어나야 된다. 메달 하나보다 차라리 그 제대로 하는 게 낫다. 아마추어리즘이 차라리 낫죠. 메달 못 따면 어때? 꼭 메달 따야 맛이냐고. 그래서 이 바닥이 좁은 경주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건데, 제가 볼 이 사건은 경주형 사건이다. 외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개방할 필요가 없다. 선수들이 폭넓게 외부와 연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 있는 자기 팬들에게 호소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해야 돼요. 그걸 몇 년 동안 참고 있으면 안 돼요. 과감하게 깨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 어제 이야기를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별로 없어서 더 이상 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포대자루에 끌려가던 개가 친구들을 살렸다. 인도 나갈랜드 주에도 개고기 판매 금지를 시켰다는데 우리나라도 이 개고기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옛날에 뭐 딴지일보에서 우리는 강팀이다 그러면서 뭐 개고기 먹은 놈들이 뭐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도 있어요. 한국의 브리지트 바로도가 한국의 개고기를 지배하는 것은 한국을 깔보고 미개한 한국인들, 아시아인들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자의 철학이래요. 약자가 강자한테 대들려는 철학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선진국이 되려면 개고기 먹는 나라가 중국, 한국, 베트남인데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개고기를 안 먹어요. 왜 안 먹게 되냐? 유목민은 원래 안 먹고, 옛날에는 스위스에도 개고기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개 키우는 사람들이 잔소리를 해서 안 되겠다 하고 기세에 밀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캣맘파하고 비캣맘파가 막 지금 굉장히 갈등 중인데, 캣맘파의 세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캣맘들이 자기 집에서 고양이 키우면 되는데 거리에서 고양이 키우는 거야. 그래서 캣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는데, 이 세력 싸움이라고. 어느 쪽이 옳으냐, 뭐 도덕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캣맘들이 점점 연대를 해서 전국의 캣맘이 단계를 하라 이래서 고양이를 집에서 왜 키우냐, 공터에서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동물파들이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 물리적 현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캣맘들도 좀 자중해야 돼요. 너무 그렇게 자기 집에서 고양이 키우지 왜 길거리에서 키우냐고. 개고기를 먹으면 이 힘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못 이기는 싸움이야. 일본도 고래고기 가지고 막 전 세계와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못 이겨요. 고래고기 먹는 사람이 일본 사람 중에 몇이나 되겠냐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개고기 먹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결단을 내려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시킬 거야. 그래야 우리가 좀 백인 국가에 대해서 큰 소리를 좀 치지. 개고기 먹다 보니까 큰 소리를 못 치잖아. 한국을 배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한국을 배워라 그러면 그래 개고기 먹으라고 이렇게 반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소리를 치려면 이제 개고기는 먹지 말자. 선진국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40분쯤 이야기했는데 혹시 질문 없으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베 지지율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군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